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3년 첫 수업이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원하시는 거, 계획하시는 거 다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올해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함께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진도 나가는데요. 일단 우리가 11, 12월 과정에서 기본 개념들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처음 시작하는 분이 계실 텐데, 11, 12월 강의를 다 듣고 와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가끔 하시는데, 1월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1, 12월 과정은, 별도로 다 완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11, 12월 강의 어디 부분을 듣고 오세요라고 가끔 말씀드릴 거예요. 그 부분만 좀 들으시면 되고, 처음부터 지금부터 하시는 것도 진도가 밀릴 텐데 11월 거부터 다시 2달치 앞에 거까지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나중에 친절하게 다 말씀드릴 거예요. 몇 강, 몇 분에서 몇 분까지 듣고 오시라고 그런 것만 좀 듣고 오시고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11, 12월 강의의 1강은 듣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1강에서 이제 시험범위나 기초적인 것들 좀 설명드렸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11, 12월 과정 1강만 듣고 바로 진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바로 진도 들어갈게요. 권리 변동인데 교재 보시면 28쪽이죠. 28쪽. 권리 변동 나오는데 권리 변동 내용을 잠깐 보시면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법률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요건을 갖춰야만 거기에 따른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근데 이 요건은 자기 혼자 딸랑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요건이 되고요. 요건이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근데 몇 개가 모이면 법률 요건이 되느냐? 한 개 이상이에요. 한 개 이상.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라는 건 한 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꼭 2개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요. 그 음식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맛이 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김치찌개를 만든다. 그럼 김치찌개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김치도 들어가야 되고, 돼지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참치깨 하나 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맛이 나는데, 근데 어떤 음식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재료가 바로 음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이에요. 한 개 이상.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법률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갑이 을에게 자기 X 부동산을 팔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합니다. 1억 원에 팔 텐데 안 살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청약, 약속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 을이 좋아, 내가 살게 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갑이 청약하고 을이 승낙해서 둘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해요. 근데 이 계약은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야, 우리 집이 비어 있는데 너 이거 사용할래? 월세 얼마 내고 써? 을이 좋아 이러면 그거 무슨 계약이야? 임대차 계약이죠. 또는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내 부동산과 당신 부동산을 맞바꿀래? 을이 좋아 이러면 교환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갑이 을한테 너 우리 회사에서 월급 얼마 줄 테니까 일할래? 을이 좋아 이러면 고용 계약이야. 그러면 앞의 내용은 매매, 교환 다 바뀔 수 있는데 계약이라는 이 법률 요건이 갖춰지려면 법률 사실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갑이 청약하고 을이 뭐 하는 거야? 승낙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갖춰지려면 법률 사실 반드시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2개. 청약과 승낙이 합치돼야 돼요.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이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법률 사실은 뭐야?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의 질문은 최근엔 잘 안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 청약은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써 있으면 오해했어요. 청약은 법률 요건이라 법률 사실이고, 승낙이랑 결합이 되어 계약이 이루어져야 그게 바로 법률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즉 법률 행위를 했다면 이제 그 효과가 발생이 될 텐데 그 효과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돈을 줘야죠. 대금을 지급한다. 이게 이제 법률 효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라는 게 바로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행위. 그러면 법률 행위라는 것은 법률 사실이라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라는 거예요? 줄 따라 쭉 가니까 어제는 법률 요건이었죠. 그럼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법률 행위를 하면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법률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이라면 효과가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생기는 거죠. 법률 행위를 했다는 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소유권이 을에게로 넘어가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합니다. 권리의 변동. 그러면 권리의 변동은 크게 발생, 변경, 소멸이고요. 이거 줄여서 권리의 득실, 변경 이런 말 써요. 득실, 변경. 그러니까 이것도 뭐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변화되다가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발생, 변경, 소멸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제 권리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권리가 발생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그럼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자기가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거야. 최초 취득이고 승계 취득은 전주의 권리를 승계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시 취득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건물의 신축이죠. 건물을 신축하면 누구에게서 넘겨받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건물을 신축했다. 두 번째는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했어요. 또는 유실물을 습득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첨부. 첨부는 우리 부합이 있었죠. 예,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물권법 파트에 가면 볼 거고, 그리고 취득시효. 취득시효를 완성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승계 취득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원시 취득이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나중에 가면 뭐 쉽게 알 수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생소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뒤에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요거 하나하나 법률 용어 사전 찾아가면서 무슨 말인지 연구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 신축, 선점, 시효취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거니까 예전에 달려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 원시 취득의 특징은 종전의 권리는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전부 다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달려있는 토지를 제가 취득시효를 완성해서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저당권이 달려있는 토지를 시효 취득했다면 저는 그 저당권을 떠안아야 돼요.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시 취득입니다. 근데 이제 원시 취득과 대비되는 건 승계 취득인데요. 승계 취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라는 건 권리 전체가 갑에게서 을로 말 그대로 이전되는 거예요. 근데 설정적 승계라는 건 갑의 권리가 전부 다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갑의 권리 중에서 일정한 권능만 넘어가는 것이 설정적 승계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한테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줬대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다 넘어가죠. 이게 무슨 승계? 이전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이전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갑의 건물에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대요. 전세권. 그러면 갑은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자는 뭐 할 수 있냐면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이 갑이 가지는 소유권의 권능이에요. 근데 을에게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게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만 넘어가는 거예요? 사용 수익권만 넘어가는 거죠. 이런 승계를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는
고스란히 다 넘어가는 거고, 설정적 승계라는 건 그 중에 일부 권능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게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한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은 뭐 공부 안 하셔도 전세권을 뭐 한다고 표현해요? 설정한다.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게 설정적 승계고, 그러면 이제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제목에서 딱 알 수 있는 게 특정 승계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거예요?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거고, 포괄 승계는 와장창, 불특정적으로 넘어가는 게 포괄 승계예요. 그럼 예를 들어 매매나 교환, 증여. 매매 교환을 하면 그건 무슨 승계 같아? 매매 교환은. 딱 정해진 거. 매매 목적물만 넘어가는 거지 갑의 지위가 다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 승계는 뭐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점은 포괄 승계입니다. 포괄 승계는 불특정적으로 와장창 넘어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상속이죠. 상속, 포괄, 유증, 합병. 이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포괄 승계.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망하게 되면 특정된 것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와장창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괄 승계고, 포괄 유증이란 말 나오네요. 포괄 유증. 그러면 유증이라는 건 뭐예요? 죽으면 주는 거죠.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시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을에게 요 X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언제 준다고요? 죽으면 준다. 유증이에요, 유증.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X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특정 유증이겠어요? 포괄 유증이에요. 지금 얘가 주는 게 딱 찍어서 X 부동산을 준다고 했죠. 그러면 요 유증도 두 종류가 있어요. 특정 유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나의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특정이 아니라 뭐겠어요? 포괄 유증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유증도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 있는데, 그러면 특정 유증은 무슨 승계겠어요? 특정 유증은 물론 이제 이전적 승계인데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예요? 특정 승계예요. 그렇죠? 여기서 포괄 유증이 포괄 승계인 거지 특정 유증은 특정 승계다. 구별되시죠?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합니다. 그러면 B 회사가 A 회사의 특정물만 콕 찍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승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포괄 승계.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포괄 승계하면 기억나실 점이 뭐냐면, 포괄 승계를 받은 사람은 제3자예요?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동일해서 당사자로 보는 거였죠. 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리고 포괄 유증, 상속, 합병처럼 만약에 포괄 승계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해야 돼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죠. 물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전부 다 처음 보시는 척 하지 마시고 다 보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포괄 승계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변동시킬 때 등기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 갑이 사망했어요?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등기해야 소유자야? 안 해도 소유자야? 안 해도. 그럼 만약에 갑이요, 내가 죽으면 X 부동산을 을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갑이 사망합니다. 을은 등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돼요? 자, 제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포괄 승계라 그랬어요. 근데 갑이 지금 뭐랬대? 내가 죽으면 뭘 준다고요? X 부동산을 준대. 그러면 이건 무슨 승계예요? 특정 승계죠. X 부동산만 주는 거니까. 그러면 사망하면 을이 소유자야, 을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승계니까. 등기하지 않는 건 포괄 승계를 등기하지 않는 거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경. 자, 권리의 변경은 세 가지로 나눠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변경된다는 건 권리의 주체가 갑이었는데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을로 바뀐다. 이게 주체의 변경. 그럼 주체의 변경은 위에 나온 것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전적 승계죠. 갑의 권리가 을에게로 이전되었다는 건 주체가 변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변경은 뭐 질적 변경도 있고 양적 변경도 있는데 역대로 건국 이래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하면 이건 권리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물의 인도 채권이 있어요.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인도를 안 해줘요. 그럼 저는 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인도 채권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건 권리의 내용이 질적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변경에서는 하나 기억하실 점이 작용의 변경이에요. 효력의 변경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는 힘이 강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의 차이.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 있고요.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요건 힘이 강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당권은 예를 들어서 1순위로 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2순위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받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소멸하겠죠. 그러면 2순위였던 저당권은 영원히 2순위예요? 얘는 1순위로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하는 거죠. 2순위였던 게 1순위로 올라가. 힘이 강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부르고, 자,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인데 임차권은 물권이었어요? 채권이요? 채권이요. 채권. 그럼 채권이라고 하면 얘는 대항력이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임차권자가 등기하거나 또는 뭐 일정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그럼 마치 채권인 것이 뭐처럼 힘이 세지는 거예요? 물권처럼. 이걸 채권의 물권화 현상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나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은 작용, 효력, 힘이 강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소멸이에요. 권리의 소멸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절대적인 소멸과 상대적 소멸인데, 자, 말 그대로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권리가 이 세상에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이고요. 근데 상대적 소멸이라는 건 권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그 건물을 팔아버리면 저는 소유권을 잃어버리겠죠.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이 소유권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에게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상대적 소멸은 위에 나온 것 중에 뭐에 해당되겠어요? 이전적 승계죠. 권리가 이전되면 제 소유권이 없어지는데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럼 만약에 제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그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럼 건물이 멸실되면 제 소유권이 상실되겠네요? 이건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절대적이죠. 이건 누구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소멸은 대표적으로 목적물의 멸실, 혼동, 소멸시효. 혼동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예, 그 혼동은 뭐 우리 나중에 물권법 총론 마지막에서 공부하시겠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을과의 관계에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 전세권자가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사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동일인에게 전세권과 소유권이 같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요? 필요 없는 거. 전세권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소멸되는 모습을 뭐라고 불렀냐면 혼동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 누구에게 이전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멸은 뭐냐면 절대적이고, 소멸시효. 예를 들어 우리 일반 채권은 몇 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했냐면 10년. 그렇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채권이 소멸되면 이건 누구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절대적 소멸이다라고 하고, 그러면 상대적 소멸은 뭐가 있다고 했냐면 뭐 특별한 거 없고 이전적 승계예요. 권리가 이전되면 자신에게서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요게 이제 권리의 변동이에요. 권리의 변동. 그러면 아까 우리 매매계약 봤잖아요. 전 페이지에서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권리가 변동됩니다. 등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잃어버리겠네요. 그럼 얘가 소유권을 잃어버린다. 절대적 소멸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그러면 을은 권리를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죠. 그럼 승계취득 중에서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예요? 이전적 승계고, 그럼 이전적 승계 중에서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예요? 특정 승계에 해당되죠.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뀝니다. 변경 중에서 뭐에 해당돼? 주체의 변경이죠. 이게 이제 권리의 변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잠깐 좀 볼까요? 권리의 변동 28쪽부터 나오는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쭉 나오죠. 권리의 발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인데 보신 것처럼 첫 시간이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보시면 원시 취득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원시 취득은 최초 취득인데 뭐 대표적인 게 선점, 습득,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건물 신축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 가끔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매매 계약을 통한 채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요? 승계 취득이죠. 근데 이건 지금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했더니 예를 들어 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매매대금 채권이라는 건 누구에게서 승계된 거예요? 이 매매 계약을 통해 처음 취득하는 거예요. 처음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계약을 통한 채권, 매매대금 이런 채권들은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승계 취득은 보셨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었어요. 특히 포괄 승계는 잘 기억해 두시라고 했고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구별점으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원시 취득은 기존 권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제한적 권리를 다 승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돼요. 내가 처음 취득하는 거니까. 근데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권리를 승계하는 거니까 하자가 있으면 하자까지 모두 다 승계하게 돼요. 이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이 있는데 내용의 변경은 뭐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작용의 변경. 그러니까 작용의 변경은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렀어요? 효력의 변경이다라고 불렀어요. 효력의 변경. 그래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 출제된 적이 있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그래서 절대적인 건 멸실, 혼동, 소멸시효 이런 것들 나오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 아까 우리가 본 거잖아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매매 계약.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법률 사실이 몇 개 필요하다고 했냐면 2개. 청약과 승낙이에요. 청약과 승낙.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게 법률 행위로서의 법률 요건이니까 그럼 뭐가 발생이 돼야 돼요? 법률 효과. 그럼 법률 효과가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받아야 되고 매수인은 반대겠죠? 대금 주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럼 결국 이런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해서 법률 행위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규정으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 이제 법률 사실 분류표가 나오는데 이건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잠깐 설명드리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내용들은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권리를 변동시키는 기초, 시발점인 이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는 건 사람의 정신작용이 포함되느냐. 만약에 사람의 정신작용에 따라서 되는 것을 용태다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걸 사건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는 정신작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경과, 사건이라는 건 시간의 경과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의 출생과 사망, 출생과 사망, 사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간이 경과됩니다. 이건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어요. 벌써 2023년이 또 왔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변동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니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다 권리 변동이 되니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간의 경과. 아까 우리 취득쇼, 점유취득쇼는 몇 년을 점유해야 돼요? 점유취득쇼는 20년 점유해야죠. 그러면 20년의 시간의 경과는 제 정신작용과 상관없지만 이 20년의 시간 경과가 다른 사실과 결합되어 권리를 취득하게 해줍니다. 또는 아까 일반 채권은 몇 년 지나면 없어져요? 10년. 그러면 1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결국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태어나 보니 사람인 거잖아요. 제 정신작용과 상관없지만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을 취득합니다. 이게 사건이에요. 그러면 정신작용이 용태인데 그 정신작용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고 마음속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관념적 의사적 용태가 있는데 뭐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선의악이에요. 선의악이. 자, 선의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부적인 거야. 근데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선의라는 것은 뭐 좋은 뜻 나쁜 뜻이 아니라 선의는 뭐예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인데 선의는 모르는 거고 악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말해요. 선의는 몰랐다, 악의는 알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표출됐는데 그게 법질서에 부합하면 적법행위고요. 법질서에 위반되면 뭐겠어요? 위법행위예요. 근데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위법행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고 채무, 불이행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써왔고 앞으로도 계속 쓸 말인데 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차이점은 뭐라고 있냐면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있는 거예요.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으면 불법행위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운전을 하고 주차하려고 이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뒷차가 와서 제 차를 받았어요. 잠깐 졸았나 봐요. 그러면 뒷차 잘못이니까 저는 그 뒷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저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세요. 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그렇죠. 저 운전자와 저 사이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거야. 그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불법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매매 대금을 안 줘요. 그럼 그건 불법행위예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의 특수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거고 그 위법행위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에서 발생하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적법행위는 의사표시가 있고 준법률행위가 있는데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가 있는데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준법률행위에서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에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각종 최고, 거절 이런 게 있고요.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승낙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뒤에 있는 건 뭐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우리는 앞에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와 승인.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뭐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의최거, 관통승 뭐 이렇게 외우고요. 또는 뭐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면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또는 뭐 전쟁터에 나가서 관통상을 입었다면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어쨌든 앞에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의 법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OX예요. 끝에 통지란 말이 나오면 의사의 통지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최고라고 써 있으니까 뭐예요? 의사의 통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고민하실 내용이 아니라
아, 끝에 이런 말 써 있으면 얘랑 구별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준법률행위예요. 그럼 얘는 의사 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요 의사 표시에 따라 권리가 변동되는 게 바로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매매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팔고 싶으니까 의사 표시했고 그로 인해 변동되는 게 바로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이에요. 근데 준법률 행위라는 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이걸 준법률 행위. 그러니까 결국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 행위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엇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법률행위라는 건 결국 핵심 요소,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고요? 의사표시. 내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변동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우리 총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준법률행위.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 우리 뒤에서 또 보겠지만 우리가 봤던 대표적인 게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 왜 거절인 거예요? 제가 지금 상대방이 본인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최고했대. 최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본대요. 왜 그렇다는 거야?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최고나 통지는 법률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거지 내가 원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다. 결국 권리 변동은 둘 중에 하나. 내가 원해서 변동하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으로 변동하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내용은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겠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이에요. 법률 행위죠. 법률 규정은 법이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 민법은 법률 행위로 시작해서 법률 행위로 끝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풀어서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보셔도 되고 이것만 구별하세요. 준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고.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저당권의 설정, 이전적 승계, OX예요. 이거 무슨 승계예요? 막 정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문제. 이거 무슨 승계냐면 설정적 승계. 2번 소유권의 포기. 이거 좀 이따 볼 텐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관념의 통지 물어봤으니까 통지. 끝에 최고란 말 써 있으면 뭐예요? 의사의 통지고 끝에 통지란 말 써 있으면 관념의 통지. 무주물을 선점했대요. 주인 없는 물건을 내가 먼저 찜해서 소유자가 된다. 이건 무슨 취득이야? 최초 취득, 원 취득이고요. 그 다음 5번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 확답에 뭐가 나왔죠? 최고 나왔으니까 뭐예요? 의사의 통지죠. 자, 이런 것들은 뭐 단순한 문제고 매년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가끔씩 출제되니까 기초 개념으로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법률 행위가 나오죠. 교재로 보시면 35쪽.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를 변동시키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우리는 뭐를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했냐면 법률 행위에서 이제 법률 행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법률행위의 정의를 볼 텐데, 그럼 법률행위라는 건 무엇을 법률행위라고 하냐면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이건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의사표시예요. 그럼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이런 개념을 왜 만들어낸 거냐면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근데 이제
법률행위는 왜 만든 거라고 했냐면 필요하니까, 이게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보셨던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우리 민법이 정하는 계약만 해도 1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네들을 통칭해서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위 개념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게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얘기 했었죠. 예를 들어 아빠, 엄마, 형, 누나,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합치면 뭐라 그래요? 가족이 가족. 사과, 배, 감, 귤 다 합치면 과일. 그러니까 요 넓은 개념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법률행위라고 이름 붙이자라고 정의한 거야. 근데 이 법률행위 안에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아까 보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계약이었는데 그럼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써있네요? 법률 요건. 아까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계약을 구성하는 청약과 승낙이 법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요 법률 요건이라는 행위를 구성하는 의사 표시, 얘는 법률 요건이겠어요? 법률 사실이겠어요? 법률 사실이겠죠? 한 개 이상의 의사 표시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죠. 사법이라는 건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야. 그러면 개인 간의 법률 관계라면 가능한 한 국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해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뭐예요? 법률행위입니다. 왜요? 법률행위는 무엇에 따라 효과가 생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사적 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법률행위예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가 의사표시인데 만약에 의사표시에 흠결이 생겼어요. 그럼 의사표시에 흠결이 생겼다면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반드시 미쳐야죠. 반드시. 왜 그러겠어요? 법률행위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표시가 무효가 돼버리면 법률행위도 무효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예를 들어 엔진이다. 그러면 자동차의 엔진이라는 중요한 부품이 고장나면 결국 뭐가 고장난 거예요? 자동차가. 그러면 법률행위를 했는데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결국 뭐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법률행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렇다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어냐? 동의어는 아닙니다. 자, 우리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요건이에요. 요건. 법률행위 하면 효과가 바로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의사표시는 그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인 것이기 때문에 둘이 동일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물론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둘은 똑같은 개념이 아니니까 의사표시 외에 또 다른 사실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나 또는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성돼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저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청혼을 합니다. 청혼. 그게 바로 뭐예요? 혼인의 청약이죠. 그럼 혼인은 법률행위 아니에요. 결혼은 법률 행위죠.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 된 거야. 원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갑이 을에게 결혼해 주실래요? 라고 청약했더니 을이 뭐래요? 승낙. 혼인이라는 법률행위는 계약이겠어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면 좋겠지만 합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결혼해 주세요. 을이 좋아요. 라고 합의했대요. 그럼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예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신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외에 또 다른 것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 개념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교재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보시면 법률행위의 의, 뭐 자세히 읽으실 필요는 없고 제목 위주로 보시면 돼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니까? 의사표시.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관계인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야.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니까 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구성되는 법률 사실이 바로 뭐라고요? 의사표시. 얘는 법률 사실. 즉,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체로 하고 있지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일 개념은 아니다. 동일한 건 아니고 3번에 보시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이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다. 또 다른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제목만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러면 준법률행위와의 구별이 나옵니다. 아까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었어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준법률행위의 개념, 준법률행위란 당사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실 점은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4번에 보세요. 4번.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가 있었죠. 뭘 최고한다, 통지한다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근데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형태상으로 보면 단독행위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최고를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우리 통설에 따르면 얘네들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준다. 마치 뭐처럼 다뤄줄 수 있다는 거야. 법률행위, 의사표시처럼 다뤄줄 수 있대요. 그러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대리라는 건 뭘 대리하는 거냐면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건 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주니까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이 돼요? 도달하면, 도달주의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준법률행위예요. 근데 이건 의사표시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줘요. 그래서 뭐가 적용된다고요? 대리랑 도달주의가 적용이 된다.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 법률행위를 개념을 봤어요. 개념을 봤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 개념 보셨고 법률행위 종류. 그러니까 법률행위 종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의사표시죠. 그래서 제일 기본이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에 따라 구별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방식에 따른 구별, 뭐 시기에 따른 구별이 있는데 그러면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하면 잘못 눌렀습니다. 제가 원래 PPT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썼었어요. 예. 근데 그 글씨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 대세는 또 PPT라면서요. 또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또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이라 버벅버벅 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서 계약 나오는데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갑이 을에게 뭐예요? 청약, 을은 갑에게 승낙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만들어지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계약. 그러면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단독행위라는 건 청약과 승낙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의사표시가 몇 개겠어요? 하나입니다. 그러면 법률 요건은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 요건이 된다고 했죠. 그럼 단독행위라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몇 개예요? 단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은 단독행위와 다른 점은 단독행위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OX예요. 자, 단독행위는 법률 사실 그 자체가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법률 사실과 요건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예를 들어 취소라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그럼 취소라는 단독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은 하나죠. 그게 취소입니다. 이해되셔요? 그럼 요거 맞히셔야 이해하신 거예요. 계약은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이 일치한다. 틀리죠? 계약은 법률 요건인데 법률 사실은 계약이 아니라 뭐야? 청약과 승낙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독행위는 예를 들어 취소를 했다. 취소라는 단독행위를 했다면 법률 사실도 뭐예요? 취소 그 자체가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계약인 거고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 자체가 바로 법률행위, 단독행위가 돼요. 근데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눠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건 구별의 실익은 뭐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갑이랑 을이 있는데 을과 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대요.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갑에게 매매 계약을 할 때 사기를 쳤대요. 그러면 사기당한 갑은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이 취소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 사기친 계약의 상대방 을이 승낙해줘야 취소가 되겠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단독행위라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없는 단독행위예요?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냐면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면제, 상계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대표적인 게 취소. 요 뒤에 가면 다 나올 건데 뭐 굳이 외우시겠다면 머리 글자 따서 취철동추, 해해, 채상. 제 성이 채씨잖아요. 어릴 때부터 별명은 채소였어요. 채상, 취철동추, 해해.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 있었냐면 유죄포가 있었어요. 유죄포. 유언유증. 유언유증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은 법인이란 말이 나왔는데 법인이라는 건 우리와 같은 자연인이 아니라 단체에다가 법이 인격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을 텐데 사단법인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원, 사람이 있어야죠. 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법인은 뭘로 구성된 단체? 재산으로. 그러니까 재단법인이 설립할 때는 이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도달되고 개념이 아니고요. 법이 정하는 일정 절차를 거치고 결국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거지 이건 누구에게 도달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예요. 제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유죄포에서 우리가 유재석도 포기했다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구별하실 점이 있어요. 소유권이나 또는 예를 들어 점유권을 제가 가지고 있던 점유권을 포기한다는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근데 비교되는 건 포기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 없는 행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자가 자기 공유 지분을 포기합니다.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방이 있죠. 다른 공유자들이 있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제한 물권을 포기합니다. 그럼 전세권 포기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 소유자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 주의하실 점은 포기란 말이 들어가지만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 또는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했다 또는 제한물권 포기는 포기란 말이 들어가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요 점만 좀 조심하시고요. 얘랑 구별되세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 제 온전한 소유권을 포기할 때는 상대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점유하고 있다가 포기한다? 어떤 사람에게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른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그리고 이제 합동행위가 있어요. 합동행위라는 것은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모여드는 거예요. 평행적, 구심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의사표시들이 모여드는 게 합동행위인데, 합동행위는 대표적으로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은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 사원이에요, 사원. 그러면 사단법인 설립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결의. 예를 들어서 뭐 어촌계라든지 종중이 총회결의를 한다. 그럼 총회결의의 목적도 일정한 것을 위해 의사를 모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건 두 개예요. 계약과 단독행위. 얘는 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구별하실 점 뭐냐면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계약은 꼭 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합의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합의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불러요. 계약 자유 원칙. 그러니까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에요. 합의해야 하는 거니까 법이 강제할 이유가 없어요. 자유롭게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독행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단독행위로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죠. 갑이 을에게 취소했어요. 을이 원하지 않아도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법률이 정해야 돼요. 법률. 그래서 단독행위는 소위 법정주의라는 말을 써요.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할 때만 하세요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법정주의. 그래서 우리가 취소라는 단독행위는 언제 하라고 법이 정했냐면 재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이때만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해서는 안 돼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안 그래도 상대방에게 불리한 단독행위인데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단독행위에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이제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뭐에 따른 구별이에요? 의사표시에 따른. 의사표시에 따라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이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야. 이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되는 게 단독행위고, 그리고 합동행위라는 건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모이는 걸 말해요. 이건 이제 의사표시에 따른 구별이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에 따른 구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